뒤에는 제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 아마 뭐 인터넷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토론할 때 제가 또 일어서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TX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 책을 쓴 것은 아마 작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3월 정도,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구상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쓴 거는 아마 작년 여름 방학 때 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채촉을 받으면서 10월에 출판이 됐는데 그러고 이제 뭐 교정도 보고 뭐 그래서 10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만나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1시간 반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줄여서 이야기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전공 서적이나 논문들은 좀 썼지만 일반인을 위한 교양 도서를 쓴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제 빈부격차에 관한 제목으로 빈부격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어린이 도서로 썼어요. 여러분이 뭐 그거 읽어주면 어쩔 거고요. 근데 그 책을 쓸 때는 사실은 왜 쓰느냐 하면, 우리 집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랬어요. 우리 집 애들이 아빠가 뭐 맨날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그러고 뭐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영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아빠가 좀 책 쓴다는 걸 뭐 어떻게 보여줄까 해서 마침 이제 출판사에서 한번 써달라고 해서, 우리 애도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용을 하나 썼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쉽게 쓴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런 느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책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전히 우리 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도 책 좀 쓴다 그러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전공 서적들은 그냥 깊이 있게 다루면 되는데 일반인을 위해서 쉬우면서, 그러면서 또 필요한 내용 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또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고, 뭐 그런 등등을 쓰면서 느끼면서 작가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쓴 글들은 주로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빈곤 쪽 관심이 많으니까 노숙자 실태와 대책 이런 거라든지, 노점상의 실태, 고시원 생활자, 주거 불안정 대책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썼어요. 좀 쓰면 되죠.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별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교양서는 쉽게 쓰면서 어렵지 않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 글이 말이 꼬여있는 부분도 있고 괜히 쓸데없이 길어져서 복잡해 보이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다음번에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디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음악가들이 자기가 연주한 곡을 녹음한 걸 듣기를 진짜 싫어한대요. 들으면 실수가 꼭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 책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뭐 이번 토론 주제가 한국의 복지 문제 이런 주제인 모양이죠. 뭐
복지국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학생도 있을 거고 안 읽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읽었으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복지국가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여러분 다 네. 아는 것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듯 하지만 복지국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딴 이야기예요. 그건 뭐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컨대 뭐 일반인 자연적인 뭐 물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 사과를 놓고 다른 귤을 놓고 사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사회 현상에 관한 명칭은 대단히 추상적인 현상에 대한 명칭이어서 그것을 놓고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사실 탄생해서 이렇게까지 지낸 기간을 보면 언어의 탄생과 소멸, 성숙 이런 역사를 본다면 대단히 짧은 복지국가 언제부터 그런 용어가 등장했는지 혹시 읽은 학생 있나요? 길어도 한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용어입니다. 뭐 복지국가라는 말을 영어 웰페어 스테이트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면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뭐 영국에서 1941년 영국의 템플 주교님께서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쓴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인 기록 그러니까 말은 그보다는 좀 빠르겠지만 등장한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1941년부터 해서 2011년 한 70년밖에 안 되죠? 70년, 80년쯤 되나요? 네. 제가 산수 계산이 잘 안 됩니다. 80년쯤 되네요. 상당히 긴 기간인 것 같지만 언어의 역사성을 얘기하면 말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그 과정을 보면 대단히 얼마 안 되는 거다. 대단히 신생용어고 어쩌면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계속 한 몇백 년 사용된다면 그대로 남겠지만 또 이 현상이 사라지면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용어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 주제가 관심이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과거에는 외국의 어떤 현상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외국의 뭐 잘 사는 나라 이야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이런 이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다니거나 또는 대학교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국가는 훌륭한 나라들이 하는 국가, 잘 사는 선진국가의 이야기,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 이렇게 느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복지에 관한 그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쟁이 되고 또 아마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5년 임기 중에서.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다음 대통령 이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해는 이제 선거전에 들어갈 건데 차기 대통령 후보 군들 많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최근에 내세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자들이 뭐 또 반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 혹은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등장하고, 다시 말하면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또는 우리도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또 그 공약이 논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대응해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찰나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복지국가에 관해서 지금 본격적인 논쟁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복지국가에 관련된 예컨대 복지에 관한 이슈, 여러분 그 무료급식에 관한 논쟁이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뜨거운 주제로 달아올랐어요. 야당과 진보 진영 쪽은 무료급식 적극 추진, 찬성, 그리고 여당 쪽, 보수 진영 쪽은 절대 반대, 이렇게 해서 직접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 결과 야당이 앞서겠어요. 물론 이슈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무료급식이라는 하나의 주제지만 대단히 그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복지국가의 철학 혹은 복지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옛날하고는 다른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왜 다르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논쟁이 안 됐습니다. 정치 선거 들어오면 다 찬성했어요. 다 복지하겠다고 했어요. 복지 안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나 정치 인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거 당선되면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해도 아무도 거기에서 특히 이제 언론이 그런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잖아요. 언론 관심이 없어요. 왜 언론이 관심이 없느냐?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보도해봐야 별로 어차피 안 할 줄 알았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랬어요. 복지 정책이나 복지 대책은 선거에서 한 번쯤 그냥 그 다른 그 공약의 양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 하겠다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 그런 류의 이제 이슈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 무료급식 문제는 복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복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무료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슈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정책들이 나눴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예요. 본격적인 복지에 관련된 어떤 현상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징조,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대단히 복지국가가 빨리 한국에 와야 된다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혹시 무상급식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는 학생 있으세요? 이야기하실 사람 있어요? 왜 어떻게 반대 찬성이 있는지? 여당이 왜 반대하나요? 돈. 네, 돈. 예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과거에는 복지하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산이 직접 투입돼야 될 이슈가 되니까 반대를 해요. 무상급식 자체를 양당이 다 반대하진 않아요. 무상급식 내용이 다르죠, 그죠? 모든 초등학생에게 빈부의 격차 없이 보편적, 아동이면 모두 다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거냐, 아니면 가난한 아동에게만 무료 급식을 할 거냐. 지금 현재 가난한 아동에 대해서 무료 급식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됐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죠. 왜? 예산이 없으니까.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기에 영합하는, 예산을 신경 안 쓰는 그런 주장이다. 야당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지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아동에 대한 급식은 잘 사는 아동과 못 사는 아동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무료로, 만일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무료로 급식을 받는 가난한 아동, 그리고 무료로 받지 않는 가난하지 않는, 이렇게
분리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복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야당은 얘기하죠. 비록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이제 한국은 선별주의적인 복지에서 보편주의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보편주의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의 내용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핵심을 다루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생각보다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자세하게 좀 설명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투표할 때 야당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국민들의 이제 생각이 대단히 좀 깊이 있게 복지 분야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알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본격적인 이제 복지 이슈가 전개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슈로 이제 정치화된다면 복지국가는 지금 무상급식과는 좀 더 복잡해요. 내용도 복잡하고 제도도 많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 환경이 자세하게 보도 안 해주는 경향도 있고 대단히 좀 편파적인 보도도 있고 이래서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 소비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유사 상품에 쏟고 그래서 다복지국가를 하겠다는데 어떤 복지국가가 진짜 복지국가인지 예컨대 이제 야당과 여당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서 A 후보자는 어떤 복지국가 하겠다, B 후보자는 또 다른 복지국가 하겠다 이럴 때 뭐가 진짜인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을 거고 또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년 후에도 여전히 투표권이 없겠지만 아닌가요? 어떤 학생은 투표권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고3년? 네.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슈가 계속 전개될 것이고 그래서 복지국가에 관해서 그냥 추상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고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인지를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이 책에는 그 국가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가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해서 국가에는 복지국가가 있으면 다른 국가도 있겠죠. 복지국가가 있다는 건 다른 국가도 있는데 그 국가 유형은 여러 가지로 유형을 할 수 있는데 국가에는 그렇죠. 봉건국가도 있을 거고 국민국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족국가도 있고 제국국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국가의 명칭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복지국가도 있을 건데 근데 국가 유형은 분류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복지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분할 때 가장 잘 유형화시키는 그런 이제 국가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중 대표적인 이제 우리 책에 소개한 것은 틸리라는 미국의 정치사회학자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국가는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원행국가, 그리고 발전국가, 민주국가, 그리고 복지국가. 그리고 이제 이런 생치로 분류할 때 국가는 원행국가에서부터 점차 발전국가로 변화했고 발전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단계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냥 학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원행 국가는 그렇습니다.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모양만 갖춘 국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대 국가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런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대단히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입니다. 국가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지배권을 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쟁자가 없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전쟁하는 이야기죠, 그죠? 좋게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적을 제압하고 자기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건설하는 이야기지만 상대방 쪽에서 이야기하면 무력으로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국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배타적인 무력을 통해서 군대나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죠.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 국민에 속하는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체가 바로 국가입니다. 대단히 그 폭력적이지만 필요한 한 존재 이게 이제 원행 국가인 거죠. 거기에는 복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복지 활동이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죠. 주로 전쟁, 방어, 그다음에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주요 역할이죠. 그런 국가에서 발전 국가로 바뀝니다. 발전 국가로 바뀌면서 점차 그냥 무력만으로 국가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둬들이는데 그게 원행 국가였는데 발전 국가에 오면 국민들이 경제력이 좋아지도록 해서 그래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육성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국가입니다. 대체로 발전 국가가 등장한 시기가 우리 이제 서구 여러분 서구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서구에서는 중상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초기 산업화가 초기되는 그 시기가 이제 발전국가 시기 이렇게 봅니다. 발전국가 시기에는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도 인정하고 그리고 도로도 닦고 항만도 건설하고 이렇게 그 경제를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가가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학자들 냉철하게 볼 때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랬기보다는 이 원형 국가들이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들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잘 살도록 해서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국가 간의 경쟁력이 극대화되면서 그렇게 변했다. 합리적인 국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재 사건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이전에 귀족 중심의 원형 국가는 사실 귀족 중심 국가죠. 그 귀족 중심의 신분의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재산권이 인정되고 또 재산이 늘어나니까 점차 자유권을 확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시민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시기를 저음해서 시민들의 권리가 획득되어지고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이 과거에는 폭력적인 지배력과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그 정책에서 바탕에서 이제는
국가의 정당성이 국민이 선택해서 스스로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는 이제 공화주의적인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변화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 그리고 자유로운 투표권, 그리고 자유로운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획득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로 변화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발전 단계가 복지국가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은 뭐 민주주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또 복지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 단계를 거쳐 연후에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경향이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향력이 국가 역할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권이 상당히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한 국민의 자유를 침입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국가 역할이 맞춰지고, 그리고 최소한의 질서 유지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가 상당히 확산되고, 그리고 법에 따른 지배가 룰이 확정되면 국민의 다수에 유리한 어떤 정책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다수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 국가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 자본주의 경제로 바뀌면서 대체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렇게 크게 경제의 주체는 이렇게 당기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이 양계급에서 계급 어떻게 분류하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이렇게 나눈다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민은 노동자 계급에 속하고 소수가 자본가 계급이 되는데,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이 되면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구성되고, 그 정당이 계급의 이익에 대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민주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를 거치면 복지국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참 재미없는 이야기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 상당히 다이내믹합니다. 여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영국의 사례, 스웨덴의 사례 두 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책에 담지 못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한국의 과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소위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국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것이고. 그런데 영국의 복지국가의 출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베버리지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기초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물론 뭐 역사의 근원을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은 논쟁적이지만,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베버리지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복지국가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데요. 그 베버리지 리포트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시기에, 전쟁이 한참 시기에 1941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페브리지가 속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전쟁이 한참 심화되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시기니까 국민들의 단계를 이끌어내고 이 지금은 어렵지만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 평화 시기에 도래할 청사진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브리지가 속한 위원회였어요. 그 위원회 이름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조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단 조사위원회 상당히 이런 긴 이름 명칭의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민간인으로서 베브리지는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학자 어느 정도 될까요? 학자였어요.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1년 7월 정도에 6월 정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보고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제 베브리지 위원장이 너무 욕심을 많이 냈어요. 욕심을 많이 내서 사실은 당시에 복지국가라는 그 국가 출연하기 전에 복지국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영국에 있었어요. 사회보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복지에 관련된 제도를 좀 고쳐서 좀 문제가 있는 걸 좀 개선하라는 그런 위원회였는데 베브리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은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가겠다. 그 빈곤이 없는 사회를 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냥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보고서가 나오니까 사인을 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위원장만 사인을 하니까 보고서 이름이 베브리지 리포트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보고서가 나오니까 여기서 책에서 소개했지만 그 보고서를 기대하는 사람도 이제 또 많았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기대했는데 보고서가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도 이제 이 당시적 내용이 너무 당시에 연립내각, 전시 연립내각 그 수반들, 당시 처칠 수상이 이제 수반이었는데 받기 곤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기가 곤란한 그 받기가 곤란하다는 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대로 실천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남겨지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출판이 미뤄지다가 마침내 1940년 10월, 12월 달에 이제 출판이 됩니다. 출판이 되니까 당시에 이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정부 간행실을 줄을 선 사람이 한 1마일에 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부 간행물을 사기 위해서 그 줄을 섰다는 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읽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영국 사회는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갈 건데 그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를 베브리지는 사회보험으로 설정합니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간다. 그런데 물론 이제 사회보험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유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이나 똑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 그러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유치합니다. 그것이 하나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 국민이 누구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보험이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완전고용 정책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 가지 전제 조건 위에 사회보험이 펼쳐지면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평소에 일을 할 때 조금씩 돈을 각출하고 있다가 어떤 위험이 발생할 때 거부해준다. 그러면 한국 국민은 태어나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이제 교육은 받겠죠. 그리고 교육을 끝나고 나면 국가의 완전고용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뭐 어떤 실업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사회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인 연금을 받으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은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6가지 원칙 중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회보험의 각출료는 똑같이 낸다. 똑같이 낸다. 동액 각출입니다. 돈을 내는 요금, 사회보험 요금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험에 직면해서 급여를 받을 때, 사회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든 퇴직연금급여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질병급여든, 급여를 받을 때는 물론 치료는 무료로 받고, 질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없어지죠. 그때 급여하는 게 질병급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질병급여든 실업급여든 연금이든 이 사회보험의 급여의 목적은 빈곤 예방이거든요. 빈곤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 동액급여입니다. 동액각출, 동액급여.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모든 사회적 위험을 다 포괄해야 된다. 포괄성인 거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위험은, 사회보험이 포괄하는 위험은 질병, 재해, 그 다음에 퇴직, 실업, 이런 중요한 예측 가능한, 빈곤에 이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들을 포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다 포괄해야 됩니다. 포괄성이지. 네 번째는 급여의 적절성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급여를 해주는데 적절한 수준의 급여여야 된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여야 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내셔널 미니멈 개념, 최저 수준 보장금지, 국민 최저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영국 국민이라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하는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그전에는 뭐 사회보험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국가의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이제 설정되는 거죠. 자, 대단히 국민들이 당시에 뭐 기록에 하면, 당시 이제 독일과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독일에서 비행기가 폭격이 막 하면 방공으로 들어가서 숨고 그러면서 거기서 베버리지 리포트를 읽었대요. 조금만 참으면 빈곤이 없는 국가가 온다. 국민들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수당 원로 정객 처치를 비롯한 분들은 이 리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동수당 해야죠.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해야죠. 그리고 사회보험의 각출 동액급여이면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포괄해야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직업이 있으면 돈을 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받고, 급여를 할 때는 최저생활 수준이 보장되도록 많이 급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조세 국가 예산이 필요한 거죠. 사회보험은 원래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람들 낸 돈으로 다 한다. 라는 물론 그런 사회보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을 빈곤 대책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전에 존재했던 공공부조제도,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몇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도 있지만 공공부조제도 있고 뭐 사회수당제도도 있고 복지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공부조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현재 가난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국은 당시에 뭐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인컴 스포트에서 소득보조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부조 나라마다 다른데 내셔널 어시스턴트 그러기도 하고 국민부조제도 이렇게 명칭이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네거티브한 안 좋은 감정이 베버리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한정돼서 주니까 급여를 하니까 가난하다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하다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조사해야죠. 급여 받으려고 오면 당신 진짜 가난해? 소득 없는 거 맞아? 어디 숨겨놓은 재산 없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급여를 안 받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피하게 만드는 그 기재가 들어가기도 해요. 가능하면 이거 급여 받지 말고 스스로 잘하지. 다음엔 꼭 잘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부조제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제 낙인을 받는 거죠. 스티그마. 창피함. 그래서 급여를 받고 돈을 받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로서 받는 것보다는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여튼 못나고 게으르고 뭐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형태로 지원해서 빈곤을 없애지 말자. 새로운 평화 시기의 복지국가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른 제도가 할 수 없을까? 그것을 사회보험으로 본 거죠. 사회보험을 통해서 권리로 주자. 평소에 내가 돈을 조금 낸 신용을 하면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돈을 낸 조금 신용을 하면 그 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위험을 직면하면 급여해준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보험 방식은 조금씩 내서 위험은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내고 그리고 위험은 소수의 사람이 직면하게 되니까 많은 급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이 내용을 다 실현하려니까 그 돈 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추가의 국가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오늘날 사회보험 제도들이 상당 부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뭐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이슈가 돼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거두드리는 보험료보다는 나중에 급여되어 나가는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저축한 걸 그냥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정책으로서 국민 전체를 어떤 뭐 빈곤이 없는 사회에 간다라든지 또는 복지국가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제 빈곤이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보다 목적이 좀 더 높아요. 빈곤이 없는 사회보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이 많지 않은 사회, 빈곤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 수준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는 거에 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그러면 다 똑같지 않아요. 복지국가는 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전체 이념적인 지향성,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예컨대 어떤 사회는 자유주의를 더 선호하는 사회가 있고, 또 어떤 사회는 평등주의를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등 둘 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달성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가치는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도 있지만 재산권의 자유도 있어요. 그죠? 재산권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기회의 평등도 있고 뭐 있지만 나중에 결과의 평등, 예컨대 결과의 불평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불평등이 개인의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능력의 차이, 이상의 과도한 어떤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그 과도한 불평등을 좀 고치자 하는 것이 이제 평등주의의 어떤 가치관일 수 있는데, 그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가는 그런 평등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돌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실에서 그걸 추구하는 정책을 놓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양자가 이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은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가치가 자유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주장하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평등주의 경향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국민의 가치가 많다면 평등주의 경향을 추구하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 양자가 이제 경쟁해서 그 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을 합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복지국가로 나타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복지국가는 그 양 이념의 어떤 타협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의 어떤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복지국가 유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등주의 경쟁이 강한 그런 국가, 혹은 그런 평등주의 이념을 많이 반영하는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스웨덴 같은, 스웨덴은 이제 사민주의 정당이 1930년 이후로 지속적인 집권당, 압도적으로 계속 집권해왔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당이 한 번씩 집권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복지국가는 스웨덴 사민당과 거의 비슷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스웨덴 사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웨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사회정책들, 예컨대 적극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또는 연대 임금 정책,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가 모여서 협상해서 거기서 합의하는 구조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속하는 그 기업이나 이런 쪽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은 임금 인상을 높여서 전체적인 임금이 균형 많이 차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노조를 통해서 논의돼서 합의돼서 올라오고, 그리고 사용자 대표가 거기에 합의를 해주고, 정부는 집권당이 뭐 사민당일 수도 있고 보수당일 수도 있지만 사민당이 주로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돼서 합의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복지국가는 임금 격차도 많이 없으면서 그리고 또 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실업률도 낮으면서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보장제도가 개입해서 거부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복지국가. 뭐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 이제 복지국가. 영국의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이제 빈곤이 없는 국가로 이제 베버리지가 이제 제안했고 이것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보수당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반대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 시기에 이제 1945년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난 7월에 1945년 7월에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그때까지 전쟁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시에 전시 연립 내각 수상이었던 처칠은 베버리지 리포트의 단계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단은 보류합니다. 내용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 구성되는 어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미뤄놨죠.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이제 총선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슈가 다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 이 정책을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정치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이제 영국은 보수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고 그리고 또 자유당이 있었어요. 근데 세 정당 다 막상 선거전 하니까 다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국제국 하겠다. 베버리지 남겨진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는 거죠. 보수당이 반대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선거 하기 전에도 정치 중이었지만 한 1948년, 49년에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일부를 입법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수당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당이 추진했고 그리고 당연히 노동당은 그때도 적극 찬성이었고 선거전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동당은 그랬죠. 보수당이 전에 반대하더니 선거전 들으니까 표 얻으려고 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할 거다.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전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개표를 하니까 노동당이 압승을 했어요. 전체 한 640석 중에서 394석 거의 한 390석 거의 400석이 되는 규모를 노동당이 의석을 차지했고 보수당은 한 220석 규모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자유당과 노동당이 비슷한 수준으로 2당을 겨루고 보수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유당이 이때 확 올라가 버렸어요. 한 22석으로. 그래서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로 굳혀지면서 노동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주도 세력으로서 노동당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국민보험법, 그 다음에 무료 의료 서비스, 이게 이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이제 줄여서 NHS라고 합니다. NHS 그렇게 하면 무료 의료 서비스 대표 네임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948년에 국민부족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까지 일관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복지국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하니까 재밌죠? 좀 낫죠? 아까보다.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이기 위해서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국가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가 복지국가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이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원행 국가에서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어쨌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거예요. 발전 국가에서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도로도 건설하고. 그런데 그런 복지와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어떤 점에서 차이 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스럽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선거전이 되면 모든 정당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연히 선거니까 다 하네. 그래서 끝나고 나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런 복지와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복지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복지국가 아닌 국가에서의 복지는 그냥 국민의 웰빙을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 건설을 하면, 도로를 이용하면 국민의 복지는 나아지죠. 그죠? 어떤 도로가 생기면 복지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복지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이용합니다. 누구는 이용할 수 있고 누구는 이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외적을 격퇴하면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죠? 모든 국민에게 다 똑같이 효과갑니다.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면 국민 소득이 올라져서 복지가 좋아지죠? 그런 모든 국민에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는 아주 모든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에는 복지가 가고 어떤 계층에는 복지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계층에는 구체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부유한 계층에는 세금을 거둡니다. 아주 그리고 그 복지의 목표가 그냥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겟 목표가 정해집니다. 최저생활 보장, 내셔널 미니멈 보장, 또는 불평등의 완화, 또는 상대적 빈곤의 해소, 이렇게 구체적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그냥 경제정책과 달리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만듭니다. 그런 정책을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복지국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전국가, 민주국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질문도 받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재밌나요? 네. 안 졸리시나요? 네. 네, 필수 요건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복지는 구체적인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복지란 말은 나도 듣는데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다르다. 네, 그 말씀. 네. 그래서 어쨌든 복지국가에 위한 필수 요건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새끼를 좀 셌습니다. 필수 요건은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경제 정책에서 국민 생활을 낫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사회 정책을 하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나라가
그래서 세금도 거두드리고 또 세금을 집행하는 나라가 복지국가다. 예컨대 복지는 좋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나라는 복지국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했던 정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좋은 이야기니까 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해놓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지국가를 할 의사가 없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는 복지국가가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유사상품에 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사상품에 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소비 제품은 뭐 한번 다른 소비제품은 내구연한이 길지 않아서 금방 우리가 손해 봐도 되지만 정치 선택에서 손해 보면 유사상품을 써보면 5년 뭐 4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투표권이 생긴다면 대단히 물론 자기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복지국가 안 하겠다는 정당을 투표하겠다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복지국가 하는 줄 알고 투표했는데 안 하면 그 유사상품을 썩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필수 요건 중에 하나는 민주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복지국가는 성립된다는 겁니다.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오고 그 베버리지 리포트 나오는 내용을 정책을 추진하는 그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는 그 정당이 법과 제도를 그리고 그 정당은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소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 조금만 하겠다. 우리는 가능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결과로 탄생한 정부가 추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주국가를 거치지 않고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다. 세 번째 필수 요건 중에 하나, 혹은 뭐 복지국가와 친화력을 가지는 복지국가를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는 사민주의나 혹은 중도 좌파의 이념적 정치 이념적 성향과 대단히 친밀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복지국가는 이념적인 어떤 논쟁이 없이 발생할 수 없다. 복지국가를 놓고 모든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 합의한다. 똑같은 복지, 똑같이 복지국가에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허구다. 그리고 우리가 베버리지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노동당은 적극 찬성했어요. 보수당은 반대했어요. 두 정당 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그렇지만 이념적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보수당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못한다. 어렵습니다. 재정이 투입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선거에 국민들이 다 찬성하니까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으니까 막상 선거제 들어갈 때는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했지만 조금 하는 거지. 그죠? 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노동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노동자 혹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더 거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민주의 이념, 어떤 중도 좌파의 정치 이념과 상당히 친화성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평등주의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쪽과 상대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복지국가 여러 가지 유형 뭐 이런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갈 것 같아서 책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책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은 복지국가냐?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또 근데 어떤 학자들은 한국 이미 복지국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복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복지국가의 필수 요건, 복지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를 놓고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국가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죠? 복지 정책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조금 유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 민주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복지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요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괜찮았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좋은 시대에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나 또 제 위에 분들이 성장할 때 한국은 꼭 민주국가가 아니었어요. 행정적으로 민주국가인 것처럼 했지만 정체는 헌법도 있고 그랬지만 뭐 독재가 있고 소위 이제 유신 독재가 있었고 또 뭐 군사 독재 있어서 뭐 민주 항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한국도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누구나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그리고 사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것이 보장됐습니다. 복지국가를 하면 그런 자유가 있는 듯하지만 몰래 구속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우리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떤 그런 거죠. 좌파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평등주의 가까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은 생각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문도 하고 자기와 반대 정치 의사를 가진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말랭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서는 복지국가로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가는 중도 좌파, 평등주의 성향하고 친화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평등주의 이야기하면 뭐 좌파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죠. 최근에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한참 민주주의가 막 열기가 있고 뭐 거기서 뭐 그래서 독재자가 물러나기도 하고 또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죠. 80년대 우리나라가 그럴 뻔했던 그런 시대를 거쳤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시민 항쟁을 통해서 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유권을 획득하고 정치권이 정치 권리가 드디어 안정화된 그런 민주국가로 왔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지금은 뭐 모든 선거를 자유롭게 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조건도 쉽게 획득된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 그 중도 좌파 혹은 평등주의적인 어떤 이념, 사민주의 이런 정치 이념이 우리나라 정치 공간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건 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죠. 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이 중도 좌파 이념을 가진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정당이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이 사회당 이런 정당이 있긴 있습니다. 또 다수 정당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당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뭐 그런 식은 아니죠. 이런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정당이 뭐 집권할 수 있어서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요. 그죠? 상당히 겨우 생존해 있는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 이념 지향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정당이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니까 한나라당 여당 그리고 민주당 야당 이 두 정당이 이념적으로는 두 정당이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평등주의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가지고 야당 이렇게 하죠. 한나라당이 좀 더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좀 더 약간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진보적인 이념을 대변해서 무료급식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정책을 하고 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좀 더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 평등이 그 민주당의 중요한 정강으로 채택되어 있는 그런 정당은 아니죠. 이 이념 지향은 정치에서 이념적인 지향은 미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특성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정당이 없죠, 그죠? 있긴 하지만 뭐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두 정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과 진보적인 이 두 정당이 경쟁해서 정책 대결을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미국과 유사한데 불행하게도 복지국가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선진적이지 못합니다. 아까 복지국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세한 유형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대체로 미국을 복지국가로 한다면 미국을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고 미국이 만일 복지국가로 한다면 후진적인 복지국가다 또는 지체된 복지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된 복지국가, 낙후된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복지국가라는 이 추상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복지국가냐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서구 선진국가들 중에서 복지정책이 완전히 없지 않으니까 미국도 복지정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지국가냐 아니냐 하는데 복지국가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진적인 복지국가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미국은 의료보장 제도가 최근까지 없었어요. 의료보장 모든 국민을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 그것이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처럼 사회보험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무료 의료 서비스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은 없었어요. 그걸 못 만들었어요. 대신 다른 보험제도는 있지만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지만 중요한 오늘날 그 사회 정책의 중요한 영역인 의료보장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시코라는 영화 아세요? 시코. 네. 그런 이제 미국 의료보장 시스템을 고발한 혹시 미국 갈 수 있으면 가는 기회가 생기면 가서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정치 이슈가 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여하튼 그런 이유 큰 틀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인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영향이 강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고 사유재산에 침해하는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정책을 발달시키는데 좀 떨어졌다. 그리고 또 정당 구조가 민주당과 공화당 이런 것처럼 사회주의,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덜 못 발달시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보면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정치 구조에 있다. 적극적인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 성숙할 수 있는 성성하도록 국민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분단 구조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자유주의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한에서 평등주의가 발달하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독재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평등을 싫어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의 아픔, 분단의 아픔이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데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중도 좌파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어떤 정치 아젠다가 정치 이슈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 세 가지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도 좀 나름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완성되고 있고 중도 좌파 이념을 반영하거나 혹은 이념의 차이가 정치 공론에서 논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마련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두 가지 요건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에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국가가 얼마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양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제도가 얼마나 질적으로 발달됐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는 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측면에는 한국도 합격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에 하나 위험들을 질병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로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퇴직,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면 연금, 노후보장,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4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을 대해서 도와주는 것, 공무부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복지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4대 사회보험과 공무부 제도를 우리도 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 수당 제도는 아직 없어요. 모든 국민에게 뭔가 다 주는 아동 수당 아직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불합격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4대 보험과 공무부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홈리스, 불황인 복지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법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홈리스 복지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홈리스 복지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곧 법이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당에서 4개의 관련법이 나와 있고 최근에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바라건대 6월 달에 홈리스 복지법, 홈리스 지원법 이런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은 결코 복지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가 진짜로 많은 급여를 해서
모든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실업자가 모두 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들어가면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재원, 국가가 얼마나 그 복지 재원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사용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들어가면 이제 약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국가가 복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보통 국가 예산에서 사회 보장에 관련돼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느냐가 다른 척도일 수 있는데, 국가의 활동은 국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로 복지국가들은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사회복지나 사회보장 혹은 이 관련된 쪽에 사회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또는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의 몇 %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볼 때 대체로 복지국가들이 GDP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이쪽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은 늦게 있죠, 그죠? GDP 30%를 쓴다는 말은 국내 총생산되는 국민의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는 그 산물 중에서 4분의 1을 그 복지에 관련된 활동을 쓴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국가인 거죠. 국가 활동의 반 정도를 복지 활동을 하니까 복지국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가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대단히 낮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도 많이 증가해서 GDP 한 9%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동안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복지국가의 한 절반 정도, 혹은 잘 나가는 복지국가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복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실적인 측면을 보면은 아직 복지국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피부로 우리 아직 복지국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복지국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도 복지국가의 초입 단계는 접어들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조건 중에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초입을 들어왔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들어갈 거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한국이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지에 관련된 이슈가 정책 이슈가 되고, 다음에 중요한 대선 후보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공약으로 대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제가 제안하는 한국도 복지국가에 들어와 있다. 어떤 복지국가로 갈 거냐, 여기에 우리 국민이 이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선택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복지국가로 갈 거냐, 형식적인 복지국가로 갈 거냐. 제가 아까 복지국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지국가 안에도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좀 약간 창피한 복지국가. 소위 말해 이제 그때 구분할 때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라고도 하고, 또 뭐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탈상품화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탈상품화, 처음 듣는 단어죠, 그죠? 탈상품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시장에서 구매해서 다 복지를 달성합니다. 내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살 때 그 상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만일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면 병원에서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야 됩니다. 의료가 상품이죠, 그죠? 또 음식을 먹을 것을 삽니다, 그죠? 그 음식이 상품이죠, 그죠? 그리고 옷을 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복지를 달성하게 되는데 복지국가가 잘 발달하면 이 구매해야 될 필요성을 줄여드는 그래서 그걸 이제 탈상품화라. 그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달된 복지국가 이렇게 그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분류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만일 복지가 많이 발달한다면 예컨대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가 탈상품화가 될 거죠. 그 다음에 복지가 잘 발달해서 주택을 구매 안 해도 된다? 주거주택을 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고 할까? 그러면 주택 구매 안 해도 되죠? 주거가 탈상품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매 안 해도 되면 탈상품화 되는 거죠. 그런 탈상품화 정도가 높은 복지국가를 할 거냐, 낮은 복지국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의 지점이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너무 하려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 이제 지점에 우리가 선택의 지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복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 복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재원은 세금을 통해서 마련되겠죠. 그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냐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둬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구매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걸 거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소득이 높은 계층은 가능하면 좀 적게 하도록 원하겠죠.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저소득 계층은 가능한 복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재원가 이루어지도록 원하겠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저소득 계층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지할 건 지지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자. 복지국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찬성과 반대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를 나는 소득이 많지만 불평등한 사회보다는 좀 더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고 기꺼이 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 그 꿈꾸는 사회를 어느 정도 할 거냐의 찬반 논쟁 속에서 비로소 그 사회가 합의하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 이때 아닌 복지국가를 긴 것처럼 하는 그런 그리고 그걸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될 거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끌었어요. 지루했겠지만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제가 네, 좋았습니다. 성관학교 용수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저희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활동하는데 연술 동아리를 하는데 성균관 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업감정 가설이라고 인간이 이해타산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업수당이 기대 임금액보다 높다면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현상인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가의 복지 정책 중에 실업 정책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업 정책이 만약 인간이 이해타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주장을 찬성한지 반박한지 쓰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제가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해타산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복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그
경쟁력이 있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제가 강의를 잘못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이제 그 내가 생칭을 하는데 복지국가의 발달 그런 비판이 존재하죠. 찬성과 반대 다 가능할 겁니다. 예컨대 복지국가를 가능하면 적게 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쪽의 이념적 경향을 가진 쪽, 자유주의 쪽의 정파나 이런 쪽은 그런 비판을 하죠. 그래서 실업급여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주는 건 곤란하다. 이제 좀 줄이자. 너무 많이 주니까 근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떨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비판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측면에 이 근로활동을 통한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웰페어, 복지도 있을 겁니다. 일을 하는 이유 중에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획득하는 것도 있겠죠. 그게 제일 크겠죠, 보통에서는.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실업자가 되면 돈 버는 것도 문제지만 어디선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창피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노동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진실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일정 정도는 뭐 아주 과도한 그 급여가 이루어지면 그런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데 실업급여가 정말 일자를 얼마나 줄이냐는 이야기 비판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질병수당이에요. 질병수당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초기에 그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제 그 의료보험에서 두 가지를 다 도입합니다. 의료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아픈 동안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이제 질병수당인데 질병수당이 있으니까 좀 아프면 병원 가서 누워 있으면 복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근율이 높아져요. 스웨덴 최근에 논쟁했던 것이 이제 그건데 질병수당의 급여가 거의 한 90%가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임금이 한 300만 원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이면 아파서 출근 안 하더라도 9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월급 번 걸으면 일용인 경우는 한 일주일 안 나가도 나오니까 복귀도 되는데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논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당 쪽에서 너무 높으니까 70%를 깎자. 사민당은 안 된다. 그거 효과 별로 없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깎으면 되나?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급여가 낮춰지다 높아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그 한국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의 그 급여율은 50% 채 안 되거든요. 5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낮은 급여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실업급여 있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염려인 것이죠. 구더기 무수 장문 못 담는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 효과는 사실 이 복지에서 학자들이 검증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가 얼마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느냐. 또 다른 비판 중에 하나는 복지가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 복지국가는 미래의 위험을 다 미리 예방을 해주잖아요. 좋은 복지국가는 주택값 올라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임대주택 제공해 주니까 또는 주거급여 제공해 주니까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저축률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진짜 저축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게 대단히 논쟁적입니다. 그게 또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네. 복지국가 위기와 그에 대한 재편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논쟁이 있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또 네. 복지 정책이 시행될 때 재정적인 문제나 아까 이 친구가 말한 복지병 같은 문제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바람직한 복지 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이 나오네요. 이제 이거만 질문 받고 더 안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다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해서 담겨져 있는 책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 복지국가 한참 그 잘 나가던 시기 복지국가 환경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때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가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국가가 너무 주도적으로 복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는데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니까 국가 실패가 나타나서 비효율이 등장했다. 그 복지국가의 실패다. 이렇게 비판이 이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냐 하는 자세한 이야기는 뭐 하긴 하고 그런 비판이 있어서 복지국가 체계가 재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편이 일어나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아까 복지와 둘러싸고 자유주의 쪽의 그 정당과 사회주의 쪽의 정당 이 양쪽을 이야기를 했죠. 자유주의 쪽은 복지 축소, 복지국가 해체를 주장해서 등장한 자유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최초로 정권을 획득한 시기가 바로 1979년 영국의 대처, 이게 대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980년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뉴 리버럴리즘. 자, 원래 자유주의는 안 그랬는데 잠시 자유주의들이 정신을 잃어갖고 잘못했다. 그게 이제 60년대에 보수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다 복지 서로 하기로 경쟁을 했거든요. 선거만 하면 서로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80년대 가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복지 그만하면 안 돼. 복지는 축소해야 돼. 주장이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집권을 해요. 그전에는 그러면 다 떨어졌어. 안 됐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이가 바뀐 거죠. 그건 이제 복지국가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의 합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한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 복지국가들에서 자유주의 정당 혹은 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막 열립니다. 그래서 사민주의 정당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도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영국 노동당이 다시 집권하는 동안은 한 18년이나 기다립니다. 전후에 가장 집권을 못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 정당, 신자유주의 정당들이 복지 축소나 복지 해체에 성공했나 못했어요. 정책은 축소했지만 그걸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결과로서는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했느냐, 실업률 줄였느냐, 상당히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났어요. 성공적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제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한 10몇 년 동안 하면서 그 결과는 빈부가 격차가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그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은 잘 사는 계층은 좋아졌는데
서민 보통 사람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변화합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변화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한 10년 동안 또 국민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찬성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은 시기에 안 찍어져요. 계속 보수당이 집권해요. 보수당이 집권하는데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계속 집권해요. 대청정부 이후에 꽤 오랫동안 영국이 집권하고 미국도 레이건 노믹스 이후에 하여튼 신보수주의 공화당이 계속 집권해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3의 길, 신중도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 노동당이 변화하게 그 변화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과거와 같은 더 많은 세금을 통해서 복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복지, 더 많은 권리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균형, 더 많은 급여가 아니라 복지 급여와 그 다음에 노동의 균형, 노동활동, 그리고 더 많은 국가의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제공 주체를 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복지다원주의. 그러니까 국가 그 전에 좌파 정당들은 가능한 세금 더 많이 거둬. 그리고 국가 더 민간에 맡기면 믿을 수 없으니까 국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권리를 많이 줘요. 가능한 실업자가 오죽하면 실업자에게서 실업급을 가능한 많이 줘. 이렇게. 근데 이제 변화된 제3의 길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 그리고 급여와 노동의 균형. 급여의 권리도 필요하지만 노동도 열심히 참여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국가 역할이 아니라 국가도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되지만 민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소위 말하는 NGO 단체,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기업, 심지어는 기업까지 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다원하는 주장.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국민들이 사회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이제 나타난 영국은 그럽니다. 신노동당들이에요. 노동당이 잘 New Labour Party, 신노동당. 독일은 신중도 제3의 길 신중도 이렇게. 어쨌든 독일 사회당도 좀 집권하고, 하여튼 프랑스도 지금 사회당이 집권했죠. 새로운 사회당이 집권합니다. 복지국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당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당이 이 복지 재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집권을 하거든요. 어떤 복지국가여야 되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존 가능한, 지속 가능한 효율성이 있는 복지. 그래서 한국은 복지국가로 들어가야 되는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복지, 경쟁력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야 돼요. 두 과제가 같이 와 있다. 제 이 책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했습니다. 20세기 한국에 주어진 과제는 근대화였다면 21세기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는 품위 있는 근대 국가의 완성이다. 그 품위 있는 근대 국가의 완성은 복지국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